이전 영상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나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에리히 프롬이 한 말이라고 했죠. 자,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격성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는 약하고 엄마 아빠는 강하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대신 싸워서 물리쳐 준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동물의 세계가 원래 그런 거죠. 새끼들은 언제나 손쉬운 먹잇감이나 타깃이 되곤 합니다. 초식 동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육식 동물도 그래요. 하이에나가 사자 새끼를 물어 죽이거나 반대로 사자가 하이에나 새끼를 물어 죽이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죠. 하여튼 새끼들은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 역시 일종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해서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한다는 얘기는 나도 이젠 엄마 아빠만큼 세진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은 동물이지만 사회적 동물이죠. 다른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공격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주먹 한번 잘못 날리면 바로 금융치료 들어가는 거고요. 주먹이 아니라 입 한번 잘못 놀리면 어렵게 얻은 직장도 다니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성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그걸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이 공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은데요.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도널드 위니콧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애가 공격성을 보이면 그걸 버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자신의 공격성을 다루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공격성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니콧이 말하는 아이는 주로 아주 어린 아이, 말하자면 엄마 젖도 못된 아이, 혹은 이제 막 걷기 시작하거나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 이런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꼬마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도 공격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 아이들을 천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진짜라면 육아가 왜 힘들겠어요. 아기가 격렬하게 울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깨부술 것처럼 분노해도 주변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애가 막 발버둥치고 뒹굴고 집어던지고 때리고 물고 차고 아주 발악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라는 거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애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든 말든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애가 그러든 말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하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그걸 귀신같이 한다는 거죠. 감정도 흔들리지 말고 원칙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떼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아이는 자신의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 또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뭔가를 크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현타가 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네. 이게 뭐지? 근데 만약 애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면 이렇게 언어로 된 생각을 할 리가 없죠. 말을 아직 못 배웠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세계가 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라칸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희한하게 재해석했다고요. 바로 아이가 상상계를 떠나 상징계로 들어서는 과정으로 설명한 거죠. 여기서 상징계라는 건 말을 배워서 언어의 세계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상상계는 그 이전의 세계, 말을 배우기 이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세계라고 했죠? 자기애적 전능감을 느끼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이 자기애적 전능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갓 태어난 아이의 세계라는 게 그냥 누가 안아주면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 눈을 뜨면 눈앞에 어떤 얼굴이 보이는데 그 얼굴이 웃으면 기분이 좋고 이런 거예요. 이게 아이가 사는 세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한테는 엄마 자체가 하나의 세계예요. 그 세계가 밥을 주고 안아주고 웃어주고 하는 겁니다. 세계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적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면 다 됩니다. 배고프면 입에 젖이 들어오죠. 졸리면 재워주죠. 똥 싸면 닦아주죠. 그래서 천능감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애는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애가 좀 크면 원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도 애는 여전히 자기애적 천능감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행복하고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울죠. 원래 울면 다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언니가 아끼는 물건을 만지니까 언니가 안 돼! 하면서 뺏어요. 그럼 더 세게 웁니다. 엄마가 언니 거는 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줘도 아이는 막무가내요. 소리 지르고 뒹굴고 때리고 차고 난리를 피웁니다. 자,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엄마가 이 녀석이 근데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으면서 쥐어받거나 혹은 아이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하면서 언니 물건을 만지게 하거나, 자 이러면 언니까지 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럴 수 있잖아요. 애가 울면 시끄럽고 힘드니까. 근데 위니콧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그러든 말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아이가 떼쓰는 걸 가만히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그게 바로 훈육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동안 버티고 있으면 아이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제서야 엄마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상계에서 아이는 엄마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해요. 원래 아이에게 엄마는 세계라고 했죠. 세계와 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은 물론 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자기애적 전능감의 세계,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이 세계가 그냥 조용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사라져 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그 세계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공격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울고 때리고 차고 뒹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끝까지 밀어붙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이는 엄마와 진정한 분리를 시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엄마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야 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아기는 자기가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며 상상과 현실은 둘 다 중요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훨씬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공격성이 좌절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진짜 현실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엄마가 아이의 공격성을 버텨주는 게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좌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요, 좌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엄마가 아이한테 못 견디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이는 여전히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원하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훨씬 더 커다란 좌절을 겪게 될 수 있어요. 청소년기에 알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성인이 되어 이걸 알게 되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엄마가 아이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꾸짖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는 자신의 공격성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착한 아이가 되어버릴 수 있고요. 나중에 공격성이 이상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수동적 공격성이나 자학 같은 게 그런 거죠. 이 경우도 어쨌든 공격성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단지 말 배우기 시작한 아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장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미운 7살에서 중2병,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게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좌절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당연하죠. 아기였을 때는 그래봤자 아기잖아요. 2살짜리 애가 때리고 차고 그러면 그게 아픕니까?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아픈 거예요. 중고등학생 되면 이제 뭐 성인이랑 별 차이가 없죠. 이렇게 커버린 상태에서 좌절을 제대로 경험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좌절이라는 게 아이가 울고 불고 뒹굴고 차고 때리고 하다가 결국 지쳐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성인 버전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아니, 누가 얘네들의 공격성을 받아주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란 진짜 현실을 강하면서도 따뜻한 말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도 못하는데. 그렇죠. 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이 힘든 거예요. 결국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위니콧은 비행 청소년들의 심리에도 깊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버텨주면 됩니다. 아이가 대들건 말건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영화나 소설 있잖아요.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막장 인생을 살아가던 아이가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선생님을 만나 처음에 계속 대들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 선생님은 애가 자기한테 욕을 하건 폭력을 쓰건 담담히 도와주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봤더니 만만한 선생님이 왕년에 운동 좀 했던 사람이었어요. 싸움은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둘이 좀 친해졌는데 어느 날 나쁜 친구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선생님이 싸우다 다쳤어요. 뭐 대충 이런 스토리인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는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아이보다 강하지만 아이의 토발, 아이의 공격성이 흔들리지 않고 일일이 보복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네가 너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그 선택권은 온전히 너에게 있다는 걸. 그리고 아이는 결국 선생님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엔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원리는 이런 거예요. 2살짜리 아이의 생떼를 참으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엄마나 비행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선생님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공격해도 너그럽게 품어주고 내가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걸 묵묵히 기다려주면서 나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나보다 강한 존재. 아이들은 바로 그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의 공격성을 다루고 나의 좌절을 견디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면서 실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숙해지려면 공격성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유아에게는 주로 엄마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만나는 좌절을 견디는 힘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어떤 분이 정말 엄청난 걸 해줘야 하는군요. 라는 댓글을 다셨어요. 예, 맞아요. 엄청난 거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해주는 게 대단한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대부분의 엄마가 큰 문제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게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오늘은 이전 이야기를 좀 보충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거 자꾸 육아 콘텐츠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기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인과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이가 울고 물고 때리고 차고 뒹굴고 이러면서 생떼를 쓰는데 어떻게 짜증이 안 나고 화가 안 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위니콧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언니 장난감을 만지게 내버려 두거나 동생을 때리게 놔두지도 말고요. 얘한테 화내지도 말고 그러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라고 하니 솔직히 이거 100% 지킬 수 있는 엄마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감정이라는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만 할 수만 있다면 애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적어도 애 앞에서는 이성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자꾸 화내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몇 번 화를 냈다고 해서 애가 완전히 이상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아이가 어릴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생후 6개월까지는 무조건 아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요. 이때 아이가 요구하는 건 거의 생물학적 생존과 관련이 있거든요. 왜 그러잖아요. 처음에 무조건 사랑만 줘야 한다고. 그게 이 시기예요. 엄마 품에만 안겨있을 때죠. 그러다가 아이가 좀 커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걷고 이러면서 이전에 하지 않던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공격성이 나오면 그때 아이의 공격성을 버텨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강한 팔과 따뜻한 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제대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러든 말든 꿈쩍도 하지 말라는 게 말 그대로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면 뺏어야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엄마가 힘이 훨씬 세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애 손가락을 하나씩 피면서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가 울고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는 때리는 아이 손을 다시 잡고 손을 내리게 할 수 있죠. 철저히 무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화는 내지 않으면서요. 예전에 설리기연이라는 주성치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손오공 이야기예요. 여기서 손오공이 석가열애한테 엄청 개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손바닥 안에 잡히죠.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손오공이고 엄마는 부처님이란 얘기예요. 손오공이 부처님을 알로 보고 개겼잖아요. 하지만 부처님 말을 듣게 되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은 그러면서도 손오공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뿐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석가열애는 끝까지 온화한 표정과 목소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발버둥 치겠지만 어쨌든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해봤자 먹히지도 않는 행동은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서 또 생각나는 댓글이 있는데요. 이런 게 강아지한테도 적용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다고 봅니다. 훈육이라는 게 훈련과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TV 반려견 프로그램에 문제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훈련사가 방문해서 진단해보면 개가 이 집에서 서열 1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 식구들은 어리둥절하죠. 아니 우리 또치가 입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열 1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왜냐면 소형견이라 덩치가 큰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맘먹고 싸우면 사람이 질 리가 없죠. 근데 왜 서열 1위일까요? 서열 1위라는 건 강아지 정신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지가 제일 센 줄 아는 겁니다. 가끔씩 좀 깨긴다 싶으면 입질 좀 해줘서 혼내주면 물러나 버리곤 하니까 강아지 입장에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사가 그걸 어떻게 바꾸죠? 소리 지르고 두들겨 패서요? 그렇지 않죠. 훈련이란 게 그냥 소파 중앙에서 내려오게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몸으로 막고 입질하면 밀치고 무시하고 그런 게 다예요. 때리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좀 이상해지죠. 낑낑대면서 불쌍한 척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거실 중앙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요. 참 희한하죠. 훈련사는 개가 좀 우울해진 상태인데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니까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처음 경험한 거죠. 그걸 블로킹이라고 하나요? 소파에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사람이 막으니까 안 된다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니까 바로 밀려버린다는 것도 그때 한 거고요. 아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걸 몸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때리는데 그냥 맞으면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 엄마 때리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애는 더 때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지 말고 아이 손목을 딱 붙잡고 엄마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이는 알게 되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된다는 의미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손을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개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주 어린 시절에 아이가 알고 있는 건 내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고 아마도 엄마겠죠. 그리고 어떤 작은 손이 보이는데 그 작은 손을 내가 움직일 수 있네. 그걸 움직여서 그 얼굴에 세게 갖다 대니까 철진 소리가 들리고 철진 감각이 느껴지네. 와 재밌다 이거예요. 물론 아이는 이런 언어로 된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때리는 건 아닙니다. 말을 아직 못 배웠으니까요. 아기들은 자기 손을 유심히 봐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건지 알려면 계속 움직이고 만지고 건드리고 이래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손을 만질 때마다 손 하면 아 이걸 손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모든 감각적 감정적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하나로 통합되면 나라는 게 탄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는 아직 내가 아니에요.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니콧이 아이의 공격성을 품어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격성도 아이의 일부거든요. 물론 이 공격성은 많은 경우 좌절되어야 합니다. 엄마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 엄마가 손을 딱 붙잡아서 못하게 하듯이 하지만 공격성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손을 붙들고 못하게 하면 되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아이한테 크게 화를 내거나 무섭게 소리를 지르면 아이는 공격성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나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의 밖에 놓이게 돼요. 공격성이 나와 분리가 되는 거죠. 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공간에 남게 됩니다. 심리학자마다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프로이트의 이드, 융의 그림자가 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위니콧은 공격성이 일종의 생명력 같은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창조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융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림자는 생명력과 창조성, 힘의 근원이라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얌전한 모범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은근히 터프한 데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왠지 다시 보이는 거죠. 그림자가 나의 인격으로 들어와야 다시 말해서 공격성이 나의 일부로서 통합되어야 뭔가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면 뭐랄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재미가 좀 없는 거죠. 지루하거나 깝깝한 거예요. 이 통합이 잘 되면 현실의 인간관계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인간이란 선악의 양면을 지닌 인간이거든요. 오로지 좋기만 한 사람, 무조건 나쁘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말한 좋고 나쁨, 선악의 기준은 사회적 기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 자신의
판단의 기준일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나한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양가적 감정이 통합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이 장애가 심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를 칼같이 차단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비난을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자기를 엄청 칭찬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사소한 일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욕을 하거나 싸늘하게 돌아서거나 이러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내가 만들어질 때 나의 안에 공격성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제 공격성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쁜 게 나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공격성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기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밖으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엄청 칭찬하고 자기의 그림자, 공격성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엄청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양극단으로 보고 같은 사람도 때에 따라 양극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혼을 내더라도 지나치게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공격성을 억압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엄마 노릇하기 참 힘들죠. 가능하면 이런 공격성을 살려서 아이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걸 너무 허용하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군요 하는 댓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그냥 좀 부족한 게 있는 엄마가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사실은 너무 잘 키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해내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위니콧 이론의 핵심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인데요. 쉽게 말해서 좋은 엄마는 그냥 자연스러운 모성 본능에 따라 되는 거지 무슨 안내서나 설명서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엄마, 가끔씩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가 바로 충분히 좋은 어머니입니다. 엄마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아이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만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마침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